최근 신문이나 웹사이트에서 넷플릭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제목의 기사가 눈에 많이 띕니다. 젊은 층의 대화에서도 넷플릭스 얘기가 많이 들리죠.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요? 넷플릭스는 20여 년 전에 온라인으로 DVD를 대여하는 기업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유통업자이자 또 동시에 컨텐츠 제작자입니다. 현재 190개국에서 1억 8천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또 데이터 분석,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현업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경영 방침, 그리고 아주 정교한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 그리고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선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넷플릭스 창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1991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탄생한 원년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인터넷 관련 사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 대표적인 인터넷 기반한 기업입니다. 인터넷 기업의 이러한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도 예외가 아니었죠. 헤이스팅스와 랜돌프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96년 말경 헤이스팅스가 랜돌프가 근무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인수 합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한눈에 서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기로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수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으로 DVD 비디오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둘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이스팅스와 랜돌프는 넷플릭스를 실리콘밸리에 설립하였고 1999년에는 온라인으로 DVD 대여를 하는 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여 만기일이나 연체료가 없는 구독 요금제이며 DVD 대여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가입자가 보기 원하는 컨텐츠로 대여 희망 목록, 우리가 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를 만들도록 해서 이에 의해서 DVD의 우편 발송 순서를 지정한 그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객이 대여했던 DVD를 시청 후에 넷플릭스에 반환하면 대여 희망 목록에 적시된 순서대로 DVD를 즉시 발송하는 자동 배송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가 출범할 때 온라인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은 어땠을까요? 대략 세 가지의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터넷 보급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1997년 기준하면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 가구가 18%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전화 모뎀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기는 등 네트워크 품질이 낮아서 인터넷 온라인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DVD가 1996년에 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년, 9년 당시에는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출범을 했는데 영화 DVD가 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 가격이 $1,000 전후로 상당히 비싼 편이었죠. 그래서 1990년도에 99년에 미국 가구 중 DVD 플레이어를 소유한 가구는 불과 7% 미만이었습니다. 셋째는 블록버스터라는 미디어 업계의 공룡이 길목을 딱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볼 때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 사업을 출범하기가 쉬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디오 업계의 공룡인 블록버스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1980년대에 홈 비디오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영화를 편한 시간에 집에서 릴렉스하면서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 매체를 빌려서 집에서 재생해야 되겠죠. 또 한편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뿐 아니라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 오래된 영화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수입이 늘어나서 자기들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영화를 집에서 편하게 보기 원하는 사람들과 영화 스튜디오의 비즈니스 욕구를 연결하기 위한 양자 거래 마케트가 절실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80년, 90년대에 소매 비디오 대여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1985년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설립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창업 10년 뒤인 1995년에는 미국 내에서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이 4,500개가 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압도적인 비디오 대여 가맹점 숫자와 또 이로 인한 높은 접근성,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블록버스터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에 완전히 럭인,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럭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DVD 대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블록버스터라는 거인을 반드시 넘어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블록버스터가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여와 반환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 연체료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 매출의 상당 부분은 사실 연체료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연체료 수입이 연 $8억 정도였고 이게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정상 영업 활동이 아닌 사용자의 그 벌금, 범칙금이죠.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객들에게는 아주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이스팅스를 제외한 누구도 사용자의 이런 불만을 제거하는 것이 비디오 마켓의 파괴적 혁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위협을 느낄 만한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서 타성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고객 친화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월정 구독료 기반으로 DVD를 무제한으로 대여했죠. 그리고 연체료도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사업 모델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서 고객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무서운 그 기세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가 초기에는 넷플릭스의 이러한 움직임을 찻잔의 태풍 그 정도로 여기면서 아주 무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블록버스터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넷플릭스가 2002년 5월에 기업 공개, 즉 IPO를 한 지 불과 석 달 뒤인 2002년 8월에 출시한 블록버스터 프리덤 패스 서비스를 시작으로 세 개의 야심적인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세 개의 서비스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DVD 단품 대여에서 무제한 월정 고객조로 변환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대여에서 컴퓨터 온라인으로 대여를 변환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해서 어디에서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블록버스터는 한 4,800만 회원을 가진 거인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67만 구독 회원을 가진 아주 작은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업계의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아주 힘겨운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블록버스터는 블록버스터 프리덤 패스 서비스에 이어서 2004년 8월 블록버스터 온라인이라는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블록버스터 고객도 이제는 대여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문 DVD는 우편으로 배송되고 반환됩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넷플릭스의 서비스와 똑같았습니다. 카피한 것이죠. 블록버스터 온라인 서비스에 의한 온라인 대여 서비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온라인 서비스가 2년 정도 진행된 후에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를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2006년 블록버스터 토탈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오프라인 대여 매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자유롭게 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는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빨랐고 놀라웠습니다. 이 서비스 출시 2개월 만에 블록버스터 회원 수가 약 10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버스터 토탈 액세스 프로그램은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이 소요된 그 막대한 비용,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인해서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분석해 보면은 블록버스터의 임기응명식 대응, 그리고 미래를 보는 안목의 결여, 그리고 리더십 부재로 인해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 블록버스터는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세 가지의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편에 의한 DVD 배송에는 비용을 포함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의 진화 방향을 고려해 보면 DVD 대여 사업은 미래 미디어 시장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들은 우편 배달을 통해 다음 DVD 비디오를 받는데 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집에서 원하는 비디오를 즉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트리밍이 하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2007년 컴퓨터에 직접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온라인 시청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고객의 편리함과 가치 제공을 위해서 전통적인 콘텐츠 소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죠.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원 증가나 비즈니스 면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때 넷플릭스는 두 개의 큰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비디오 콘텐츠 수가 불과 100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보유한 한 75,000개의 DVD 라이브러리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둘째로는 아직 인터넷에 연결된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지원 디바이스를 확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1월에 가전제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LG전자의 셋탑박스에 넷플릭스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스트리밍 영화를 TV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로쿠가 개발한 로쿠 넷플릭스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넷플릭스 스트리밍 전용 셋탑박스를 출시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애플이나 부두를 비롯한 여러 제조업체와 함께 사용자 중심의 하드웨어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넷플릭스는 취약한 콘텐츠의 보강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동일한 콘텐츠일지라도 전 세계 각지에서 스트리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콘텐츠 소유자와 라이센스 연장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이런 협상 작업은 신속한 글로벌 확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스트리밍 사업자, 그러니까 OTT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전에 협력이 아주 우호적이었던 콘텐츠 소유자들이 이제는 라이센스 계약 경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스트리밍이 대중화되면서 사용자의 요구가 많아지자 넷플릭스의 경쟁자인 디즈니, 또 애플, 또 워너미디어, 또 NBC 유니버설 등이 2019년 말을 시작으로 해서 넷플릭스에게 자신의 TV 드라마와 영화의 그 라이센스를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로 자기 OTT 스트리밍 사업을 출범하면서 넷플릭스에 거칠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외부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이미 2011년 1월에 콘텐츠 확보 강화를 위해서 자체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할 것이라는 전략을 발표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화나 TV 드라마에만 의존하던 모드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확보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가 기존의 콘텐츠 유통업체를 넘어서 콘텐츠 제작과 소유자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파격적으로 20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하우스 오브 카드를 포함한 4개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오리지널 시리즈 제공은 기존 가입자를 이렇게 묶어두려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원 가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리지널 프로그램 확보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와 영화의 숫자가 2018년 처음으로 외부에서 라이센스한 TV 드라마와 영화를 능가했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을 위해서 2018년에 120억 달러, 또 19년에는 150억 달러, 그리고 금년 2020년에는 173억 달러, 즉 하나로 한 21조 원이 되는데 이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가입자들의 월정 구독료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증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미국 내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서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확산은 넷플릭스로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서 드디어 2010년에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011년에는 중남미 지역에, 2012년에는 유럽, 그리고 2015년에는 일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2년 안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 국가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지역에서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7년에는 글로벌 가입자 수가 미국 가입자 수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2분기에는 글로벌 스트리밍 매출이 처음으로 미국 내 스트리밍 매출을 초과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2016년 1월에 넷플릭스 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국내에는 무료 비디오 서비스가 많아서 넷플릭스 같은 유료 서비스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혹은 넷플릭스에는 로컬 컨텐츠가 많지 않아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인식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아주 빗나갔습니다. 넷플릭스는 2010년 이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추진했던 전략을 참고해서 한국 상륙 2, 3년 동안 국내 소비자가 비디오를 소비하는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는 그동안 많은 자금으로 자체 콘텐츠를 제작했죠. 또 이를 자신들의 방송 플랫폼에 태워서 전송하는 방법에 우월적 지위로 국내 사업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작비 제공, 작가와 출연자 존중 문화 등의 자세로 임하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전문업체인 와이즈앱에 의하면 2018년 초 40만 명에 불과했던 유료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해서 2019년 초에는 100만 명을 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 라이브러리 그리고 고품질의 오리지널 컨텐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